네,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권도형의 돈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월급으로 태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작은 두꺼비집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권도형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대출과 또 신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좀 짧아서 계속 나누질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조금 이어가지고 우리 지난번 개인 신용 등급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용을 어떻게 잘 쌓고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신용이 잘 쌓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빚을 졌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국가기관에 어떻게 문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 이제 오프닝 멘트에 항상 월급으로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라는 말 있잖아요. 태산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태산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과욕을 이제 부리다 보면 자칫 이제 부채를 또 질 수 있고요. 그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버러지라는 게 있어요. 내 돈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면 두꺼비 집이 이만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좀 저리로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가려면 또 신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등급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 10가지로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급사회 너무 무서운 말인데 저희 그러면은 10개명 바로 이어서 알아볼까요? 일단은 쉽게 빌린 대출은 그만큼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오히려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빌린 돈을 잘 갚는 거죠. 그 제때에 이런 이력들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갚을 능력을 고려해서 적정한 채무 규모도 설정하시고, 주거래 금융회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주거래 금융회사를 꼭 정해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증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해서 밀리지 않게끔 해놓고요. 연락처가 변경되면 금융회사에서 연체 같은 것들 알려주려고 할 때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는 게 10원이라도 연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연체를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하면서 등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10개명이 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당장 굉장히 급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신용도도 낮고 대출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상황.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금융생활 할 수 없는 상황, 특히 채무가 많아서 많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어요. 채무조정제도가 있는데, 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 바로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 상환,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상환을 조금 더 유예해 주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채무 조정 제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유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된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재기할 수 있는 각각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무 규모를 줄여주거나 연체 기간, 상환 능력 등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런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요, 채무조정제도를 하는데 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연체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프리 워크아웃과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빚을 조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좋겠지만 까다로운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프리 워크아웃과 네. 개인 워크아웃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좀 조정을 해줘요. 채무 상환 능력이 있고 상환 능력만큼 채무를 줄일 수 있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함께 줄여줍니다. 반면 프리 워크아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줍니다.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된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만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사채 같은 것들을 이쪽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채를 쓴 사람들은 사실 어디서 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일단 뭐 돈은 안 쓰는 게 중요하고 빚도 안 지는 게 중요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벌어지게 됐을 때는 네. 당연히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사채가 있거나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버거울 때는 법원에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뭐 개인 회생, 파산 이렇게 봤어요. 보셨을 거예요. 네. 예. 부동산을 지나가면 부동산, 뭐 땅 이렇게 써 있듯이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네. 법원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는 과다 채무로 고생하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의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제도와 개인 파산제도가 있는데 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 변제액에 따라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이 회생제도에 포함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기초로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내가 막 전화도 받고 시달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회생제도를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내가 이제 빚을 갚는 걸로 쓰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게 개인 회생제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회생이 되면 다행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산제도로 가야 됩니다. 네, 일단 회생은 이제 돈을 벌면서 갚아나가는 제도라면 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한계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예요. 개인 회생과는 다르게 본인의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내 수입이 적다 이럴 때는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한 재산 전체를 다 청산해가지고 채권자에게 고르게 분배한 다음에 면책받는 겁니다. 책임을 이제 면하게 되는 거죠. 개인 회생은 빚의 일부를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눠서 갚는 거라면 개인 파산은 빚을 갚지 않고 3, 4개월 만에 빠르게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모든 빚이 마무리가 되는 제도가 파산제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회생은 빚을 일부만 좀 덜어주고 길게 갚는 거죠. 길게 갚고. 길게 근데 개인 파산은 완전히 면제해 주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얼핏 들었을 때는 그냥 파산 신청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2부잖아요. 1부에 네. 이제 은행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네,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돼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사유, 회사원도 이제 입사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년간 신용카드 사용 안 되고 대출 등의 금융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이 파산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이 많네요. 최저 생계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파산이 가능하지만 일반 직장 생활할 때는 파산까지는 어렵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페널티가. 아니 근데 저희 이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네.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얘기들 저희 막 돈을 잡아라 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이런데 갑자기 파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되는 정보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또 직업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어디 면접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알아봐야 되겠죠. 예. 아마 또 얘기를 하신 게 네. 그만큼 모두가 이걸 이용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네. 처음부터 좀 안전한 대출을 하자라는 그쵸.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우리 방송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네. 돈은 안 쓰는 게 좋고 빚은 안 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채무가 내
잘못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항상 작아지잖아요. 은행 가면. 이로 인해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으로 가계 상황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득이 좀 낮고 그리고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안 알아볼 수가 없죠. 네, 다양한 제도들 바로 소개해 주시죠. 이름이 다 각각인데 이름들이 다 희망을 주는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새희망 홀씨. 예, 이름이 참 좋죠. 1금융권 은행에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 기준 마련해가지고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보시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 10등급까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또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햇살론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1금융권 제외하고 이제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아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6에서 10등급,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소득자 중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내가 지금 빚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새희망 홀씨나 이런 햇살론 같은 거 1금융권 또는 이렇게 농협 같은 데 가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급할 때 이걸 몰라서도 이용을 못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꼭 이런 정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을까요? 네, 뭐 미소금융도 있어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고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분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시설 개선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주는 제도니까 이것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어려운 신용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미소금융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고 창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문제가 좀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제품들을 또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말 그대로 바꿔드림 론. 바꿔드림 론.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통해서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고금리라고 하면 연 20% 이상입니다. 요즘엔 30% 넘어가는 건 없거든요. 20%대의 고금리 연 20%가 그냥 말이 20%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상품이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막 바꿔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대출 금리는 뭐 한 6%대까지 낮을 수 있는데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대출 원금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금융지원 제도들이 꽤나 많다는 거 저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연락을 취하면 될까요? 답답하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몇 가지 사이트 그다음에 기관에 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서민금융진흥원. 근데 서민금융까지만 검색해 보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검색하시고 인터넷 URL을 보실 때 or.kr이 붙어 있는지 국가 조직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과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사칭해가지고 사기들도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항상 꼼꼼하게 보시고 이게 정말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사이트의 URL도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연관돼서 불법 추심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돈 빌려서 갚는 사람도 힘들지만 돈 빌려주는 업체도 요즘에 힘들어져가지고 서로 막 이제 그 돈 달라, 좀 봐달라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조금 해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해가지고 불법 추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돈 빌린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채권 추심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불법으로 이렇게 추심하는 거 당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권 추심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신분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법원이나 뭐 경찰 뭐 이런 거 사칭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해서 밤늦게도 전화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채권 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얼마를 빌렸는데 내가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냐, 앞으로 남은 게 얼마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채무가 내 거냐, 내 거 맞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신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간혹 부모님이 빚을 졌는데 자녀에게 갚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나요? 그걸 가지고 자꾸 그냥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나한테까지 와서 힘들게 한다. 그것도 불법 추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게 아니라 도의적인. 당신 딸이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당하지 마시고. 불법 추심이다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회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압류나 경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담보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막 겁을 엄청 주는 거죠. 압류 시켜버리겠다. 집 경매 넘기겠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돈 빨리 갚으라는 변제 촉구만 할 뿐이지 법원에다가 이걸 막 집을 넘기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게 좀 요즘에 문제가 되곤 해요. 채권 추심회사가 내가 네 빚 대신 갚아줄 테니까 이쪽 좀 옮겨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한 단계 더 넘는 불법 추심으로 불법 이제 채권 또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마의 손길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또 이런 유혹에 또 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또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채무 상환할 때 어디에 돈을 내라 하는데 추심회사에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돈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나머지 대응 요령도 한 번씩 짚어주세요. 네, 일단 채무가 다 변제되고 났다. 그러면 이제 확인서라는 걸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5년 이상 보관해 놓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채권 추심 과정을 어지간하면 조금 녹취를 좀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서면으로 온 것들은 다 좀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걸 가지고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게 돼. 제3자는 어딜까요? 회사에 이걸 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서장 낙태. 굉장히 괴로워지겠죠. 회사 생활하기에. 이런 것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밤늦게 계속 전화가 오거나 막 이상한 전화들이 계속 와가지고 괴롭힌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에 좀 전화해보시고 문의해보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요령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날이지만 여러모로 많이들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많이 무거워요. 추석 어떻게 보내세요? 마음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무거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좋은데 제가 이제 어차피 돈을 잡아라니까 돈을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빚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 추석 때는 일단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니까 이번에는 무지출 연휴로 한번 무지출 연휴로 한번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 아니 요즘
카땡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돈 조카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그렇게 보내고 마무리 지으면서 네. 웬만하면 이번 추석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왜냐면 교통비 줄죠. 그쵸? 그다음에 부모님이랑 그냥 화상으로 이야기 나누죠. 그다음에 선물도 좀 되도록이면 좀 축소시켜서 올해 많이 힘든 한 해인데 명절 때 좀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네. 조금 더 무지출 우리 연휴로 하루하루를 한번 보내면서 오히려 자기 개발, 그다음에 뭐 이런 개인 방송 같은 것들이나 이제 인터넷 같은데 많이 좋은 정보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통해서 재테크 공부하는 그런 연휴가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이런 연휴나 명절 때 친척을 혹시 만나게 되면 네. 용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용돈 추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아마 대표님은 안 뺏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네. 어떠셨을까요? 예. 네. 저는 어머니께 지금은 돈을 이렇게 입장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예. 네. 말끝이 흐려지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가족끼리 불화가 많아요. 실제 가족분들이랑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은퇴설계 연구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명절을 수없이 지내봤는데 네. 명절 이후에 이혼도 많이 하고 가족 불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안 네. 보던 사람들 갑자기 보게 되면 이게 괜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다음에 용돈 주고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갑자기 시집 언제 가냐, 뭐 직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또 조카들한테 만약에 용돈 준다면 네. 뭐 공부 잘하냐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예, 또 이게 꼰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잘 써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걔네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당하지 않는 걸 원하듯이 아이들에게도 줬을 때 절대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윙크 한 번으로 끝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아니 대표님이 근데 저희한테 항상 무지출을 강조하시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무지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한 번씩 해요. 한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 네. 간헐적 무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금요일 밤부터 네. 월요일 아침까지 돈을 한번 안 써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기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그 기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카드 값은 한 15% 줄일 수 있습니다. 야. 15%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연휴 기간에도 웬만하면 용돈만 보내고 나머지는 안 쓰는 걸로. 그럼 지출과 함께 어떤 관계도 네. 없어지지 조금 않을까요? 소홀해질 무지출 수- 무관계. 돈을 써야만 어떡하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냉장고도 좀 정리하시고 옷장도 좀 정리하는. 네, 좋죠. 이번 집에 좋죠, 어차피 좋죠. 안 내려간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다 끄집어 내놓고 예. 한번 정리하면서 미니멀리즘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